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 가장 깊숙이, 그것도 전쟁 이후 처음으로 주간에 침투했다는 사실이 영국 가디언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이날이 왜 충격이었냐면 그 시간에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이 미하일 코가니치아노 공군기지를 방문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 드론이 사실상 나토 최고위급 지휘관을 향해 접근했다는 의미죠. 이건 나토 전체가 이 상황,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시점이 미국이 중재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휴전 논의를 진행 중이던 때였다는 겁니다. 나토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는 확신만 더 강해진 순간이었죠. 나토 공군은 즉시 긴급 출격했습니다. 독일의 타이푼, 루마니아의 F-16 두 기가 동시에 올라갔고 드론 두 대 중 첫 번째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드론은 연료가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에서 약 7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토는 즉각 운보 감시 임무를 창설하고 동부 회원국 상공에 대한 전투기 순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로 드론을 요격하는 건 비용도 크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인 대응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나휴 사령관은 루마니아 기지에 새로운 드론 격추 능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한국산 천무 호마르케이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드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 다연장 로켓을 전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핀란드 육군에 따르면 폴란드 포병부대는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열리는 겨울 대규모 훈련 노던 스트라이크 25에 참가하기 위해 호마르케이 로켓 발사대를 항공 수송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폴란드군 역사상 최초의 공중 수송이라고 하고요. 훈련장에서 호마르케이가 포화를 그리며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된 궤도를 그리는 불꽃, 완벽한 발사 안정성, 이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시선이 단 한 지점, 한국산 천무의 궤적에 꽂혔습니다. 아, 한국 무기가 진짜 유럽 안보의 한 축이 됐구나. 그걸 단번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연일 타격하면서 이제는 폴란드까지 위협하는 수위로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하르키우 지역을 3일 연속 공격했고 서부의 리비우와 테르노필까지 표적이 되면서 폴란드는 공항을 폐쇄하고 FA-50을 긴급 전개했습니다. 특히 테르노필은 폴란드 국경에서 약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사람들이 모여들던 지역이었는데요. 이곳까지 공격이 이어지자 폴란드 정부는 즉시 루블린 제슈프 공항을 폐쇄하며 대비태세를 높였습니다.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신속 대응 전투기 2쌍과 조기 경보기를 올리고 지상 방공망과 레이더 감시 체계까지 모두 최고 대비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사실상 전쟁 준비 단계로 돌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가 한 말이 전 유럽을 흔들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음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우리는 다시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느니 차라리 풀을 뜯어 먹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자주국방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또 한 번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하더라도 영토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12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도, 헌법도, 국제법도 우리에게 영토를 양보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런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양측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러시아는 우리에게 영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위협을 느낀 폴란드는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산 무기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대규모로 들여오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천무 폴란드 버전, 호마르케이. 최근 또 30대가 추가 인도되면서 폴란드는 무려 174대의 호마르케이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최강의 로켓 포병 전력을 갖춘 나라가 바로 폴란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17일 한국산 K2 전차 20대가 인도되면서 1차 도입분 180대 전량이 완전히 폴란드에 전달됐습니다. 이 전차들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방 지역으로 즉시 배치되는 전투 준비 전력입니다. 폴란드 제15기 개화여단 나토 동부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이 부대가 기존의 구형 소련제 전차를 버리고 K2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야간에 K2를 이동시키고 있더군요. 민간 노출을 피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러시아 정찰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에 이동하면 이동 경로가 모두 노출되지만 야간 이동은 식별난도가 훨씬 높아 러시아가 추적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가진 K2 전차 180대 이게 단순한 좋은 전차가 아니라 전술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전략적 공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2는 왜 이렇게 무서운가? 유럽 전차전에서 생존을 결정하는 건 속도와 기동성입니다. K2는 최고 시속 70km. 러시아가 자신들의 서부전선 돌파 전략의 기반으로 삼았던 빠른 러시아 전차 돌파 개념이 이제는 K2에게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조준하고, 더 빨리 쏘는 전차. K2의 센서 열상 사격 통제 시스템은 유럽 최고 수준이고 러시아 전차들은 열상 탐지 능력에서 크게 뒤처져 장거리 교전에서는 도저히 K2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전차는 모두가 아는 구조적 문제 승무원 바로 아래 탄약이 있어 한번 피격되면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는 약점을 갖고 있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왜 지금 폴란드를 이렇게 경계하는지 명확해집니다. 폴란드의 전력이 단순 국방 강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의 기존 전술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차들의 열상 성능이 부족하고 상부 장갑은 얇아서 야간 장거리 전투가 약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K2 전차는 바로 이 약점을 100% 활용하는 전차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STAM2 상부 공격탄이 러시아 전차에 떨어지는 순간 포탑은 그대로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되는데요. 결국 전장에서 K2가 나타나면 러시아 전차는 도망가는 게 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국방력이 강화된 폴란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나토는 러시아와의 사실상 전면 단절 그리고 전면적 억제 전략을 공식화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계속되는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때문에 비상조치를 발동하며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 직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다. 이제는 함께 유럽 안보를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 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토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변화의 배경에 폴란드가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며 전례 없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됐다는 의미죠. 나토 역시 이번 회의에서 매우 강경한 태세를 보였습니다.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방어적 동맹이지만 10억 명의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푸틴에게 사실상 직접 경고를 날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도 이 목표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나토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실질적 억제력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와 동시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대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2026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9월 러시아 드론 20여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사건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드론으로 정찰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나토는 이에 대응해 동부 전선 감시 작전의 일환으로 폴란드와 발트 3국의 방공망과 병력 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군사협력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연계를 한층 강화하며 미군 무기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미국, 폴란드의 안보 협력이 확실히 굳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당연히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폴란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 성명을 냈고 폴란드의 정책이 극도로 적대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서방에 대러 제재와 무기 지원을 주도하며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유럽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 억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토 전체가 그 입장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며 러시아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안보 질서는 러시아와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완전히 새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 흐름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내놓는 말들은 결국 자기 입장을 포장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정작 폴란드에 드론 공격을 가하고
미그 31 전투기로 나토 연공을 침범한 실제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12월 3일 모스크바에서 트럼프 특사였던 스티브 위트코프가 푸틴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완전 결렬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곧바로 서방은 현실을 모른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고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시코르스키 장관이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푸틴은 아직 2년 이상 전쟁을 버틸 돈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협상 테이블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이유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연합 전체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동부 국경의 하늘을 2026년 봄까지 사실상 완전 봉쇄하며 장기 대치 구도로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유럽은 그동안 미국이 지켜주겠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발을 빼려는 기류가 보이자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바로 코앞까지 올라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긴장감이 얼마나 컸냐면 최근 나토 가입국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을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체 주가가 다시 급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려는 열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우디입니다. 원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자하려던 사우디가 그 계획을 접고 한국산 전투기와 잠수함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차관을 급파하며 적극적으로 접촉 중입니다. 유럽 각국도 물밑에서 서로 한국과 먼저 계약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기다리면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한국을 선호할까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이전하고 지역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패키지를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공장을 지어주고 미국 조선소에는 한국 기술을 투입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면서 서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죠. 그러니 해당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인 겁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니, 이거 너무 호구짓 아니냐?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해야지 왜 외국에 공장까지 지어주냐? 미국은 언제 다른 나라에 무기 공장을 지어준 적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국제방산시장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시장이 아니라 기술, 일자리, 경제 효과까지 엮인 초대형 국가 산업 경쟁입니다. 한국이 이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지금 유럽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안전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 이제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17일, 폴란드에서 천무 호마르케이가 훈련 이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1포병여단 병력과 장비가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폴란드 육군 역사상 처음으로 호마르케이 시스템이 대규모 이송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호마르케이는 나토 훈련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죠. 우리 대한민국 육군도 최근 사상 최초로 해상 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로켓의 위력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탄두가 정확히 목표를 맞히는 장면을 본 한 네티즌은 명중력 지렸다. 이게 바로 킬체인이지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무모할 정도로 대량 계약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며 오히려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대신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FA-50입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FA-50이 임무 완료율 87%로 나토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비사들은 모듈식 엔진 구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품만 현장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어 정비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게다가 FA-50 엔진 부품의 수명이 러시아, 미그 계열과 비교하면 최대 7배나 더 길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평균 결함 처리 시간은 2에서 3시간에 불과하고 이는 유럽 전투기 중 최저 수준입니다. 미그 29나 F-16보다도 효율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 평균 임무 완료율이 77%인데 FA-50은 이보다 무려 10% 높은 87%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낮은 결함률, 빠른 정비, 경제적 운영비 유럽이 한국산 경전투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제 믿을 수 없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더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듯 나토 국가들 폴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쪽으로 드론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FA-50P의 핵심 업그레이드인 A4 레이더, 바로 RTX의 팬텀 스트라이크인데요. 폴란드는 여러 후보군을 검토한 끝에 이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레이더는 경량, 저전력, 전행각 부담이라는 장점은 물론 다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공대공 모드에서 공대지 모드까지 부드럽게 전환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착이 아니라 FA-50을 유럽형 경전투기로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폴란드 공군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제를 쓰면 품질 보증은 받지만 속도와 독립성을 잃고 한국제를 쓰면 시장 확장, 독립성, 브랜드 신뢰까지 한꺼번에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FA-50은 한국산 옵션으로 완성되는 글로벌 전투기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겁니다. 미국은 무기만큼은 철저하게 미국에서 만든 것만 미국 방식대로 수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말 자체는 100번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수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급해도 조건이 까다로우면 안 산다는 확신이 한국 방산업계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국가는 처음엔 콧대 높게 살 것처럼 굴다가 결국 단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한국 방산을 사지 말자고 말했을 정도이니 분위기 딱 감이 오시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가 존폐 위기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해지면서 유럽 전체는 다시 방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부적으로 인구가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전엔 2,900만 명이었지만 700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피난하거나 탈출하면서 인구 기반이 무너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설령 전쟁에서 버텨낸다 해도 GDP를 만들 노동 인구가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흡수하려 들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푸틴이 모스크바가 공격당해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이유도 이런 구조적 우위를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유럽의 지칠 강대국들조차 한국에 물밑 접촉을 하며 무기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주도하는 쪽으로 올라선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유럽의 기존 방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스스로 치명적인 실수를 터뜨렸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가 자랑하던 최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RS-28 사르마트 ICBM이 시험 발사 중 오작동을 일으켜 발사했던 그 기지로 되돌아와 그대로 폭발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렌부르크주 돈바로브스키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사르마트는 발사 직후 공중에서 이상한 회전을 하더니 폭발했고 추진력을 잃은 동체가 그대로 기지 쪽으로 추락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푸틴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그 사르마트. 최대 16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18,000km를 날아갈 수 있으며 회피 기동까지 가능한 무기죠. 하지만 실전 배치 이후 3회 연속 발사 실패를 기록하며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인근 주민들이 거대한 버섯구름이 올라오는 장면을 찍으면서 놀라울 정도로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번 1일 러시아의 미그-31 전투기 4대가 발트의 상공을 가로지르며 긴장을 한껏 높였습니다. 특히 이 전투기들이 극초음 속 미사일 킨자를 탑재한 채 비행하자 폴란드 제슈프에서는 즉각 비상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군사 원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제슈프 공항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상 최전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철통 감시 아래 놓여 있죠. 러시아의 움직임을 포착한 직후 독일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도 즉각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루프트바페 측은 러시아 항공기의 움직임이 명확히 기록되었고 폴란드에 배치된 방공체계가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그-31이 킨자를 발사할 경우 도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토 측에서는 선제적인 방어태세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경보 상황에서는 독일 유로파이터도 출격 준비를 마쳤고 이를 감지한 미그-31 편대는 결국 경로를 변경해 나토 영토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의 반응 속도와 대응 패턴을 정밀하게 탐색하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경보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전투기 출격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를 러시아가 체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럽 국가들의 방어 능력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한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뒤늦게 우리 지금 큰일 났구나를 깨달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력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이 바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방공망 방어 체계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 불매하자 라고 외치던 유럽이 지금은 조용히 한국의 엘셈 미사일, 엠셈 미사일, 장사정포 요격체계 같은 방공망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방공망 방어 시스템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일단은 살아남아야 공격도 가능하죠. 첫 번째 이유는 요즘 전쟁은 선전포고 후 공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킬체인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 이상 최소 한 번은 적의 공격을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방어망이 없다면 전략시설과 전력은 순식간에 마비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적의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적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군의 전략시설을 타격하려 하고 그 첫 물량을 막아낼 방패가 없다면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패배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뒤늦게나마 한국의 방공망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미사일 사일로의 위치는요, 전략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극비 정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전에서는 이런 사일로조차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는 고정식보다 이동식 발사대, TEL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면 끝나는 순간까지 미사일 공방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심지어 초기전뿐만 아니라 전쟁 후반까지도 미사일 공격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급하게 방공망 방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런 현실을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경고하면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하 발사 기지에 배치했다고 선언했죠.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도 이제서야 뒤늦게 방공망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구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의 방공망 방어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방공망 방어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방공망 방어는 단순히 한두 개 요격 미사일이나 방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넓은 영역을 층층이 감싸는 구조를 뜻합니다. 이 방어층이 촘촘하고 깊을수록 요격 성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미국의 NMD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이 참여하면서 최종 퍼즐이 맞춰지는 중입니다. 미국의 확장 NMD는 ICBM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의 안전도 함께 지키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중국,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세 나라가 동시에 공유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공망 방어는 한 나라만 구축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유럽처럼 많은 국가가 한 대륙에 몰려있는 경우에는 다층 다국적 방공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사일 요격의 핵심은 조기 탐지입니다. 극초단파 레이더, 조기경보 위성, 다양한 감시 자산을 활용해서 발사 초기 단계부터 궤적을 추적해야 하고 센서 정보를 통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즉, 센서가 많을수록 방어는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방공망 방어 시스템의 최전선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공망을 아예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를 나눠 다층으로 구축했고 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고도에는 해궁 SME, 중고도에는 천궁 해궁2, SM3, PAC3, 고고도에는 사드까지. 이 모든 방어층을 한 나라가 모두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이스라엘 단 세 나라뿐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대한민국 충성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